중국 전역이 지금 이 순간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 하나의 만두 디자인으로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5천년 중화문명의 상징을 강탈당했다. 중국 언론과 SNS에서는 이런 격렬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치 전쟁, 한복 논란, 불고기 분쟁. 수년간 계속되어 온 문화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또 다른 한편의 드라마였던 것이죠. 그런데 매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결과로 증명해왔죠. 과연 이번 만두 전쟁에서도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을까요? 작은 만두 하나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문화 전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CNN 국제부에서 기자로 일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전쟁 특파원부터 시작해서 국제 분쟁, 경제 위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들을 취재해왔죠. 그런 제게 어느 날 편집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취재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라, 한국이 만두로 특허를 냈는데 중국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소식 들었어? 이거 한번 파봐.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만두요? 만두 가지고 왜 그래요? 편집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중국 온라인이 아비규환이야. 문화 침탈이라는 제목으로 황급시까지 기사를 냈대. 뭔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국제부 기자가 음식 이야기를 취재한다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웨이보에서는 한국문화도둑질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댓글들은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전쟁터였습니다. 5천년 중화문명의 자산을 또 훔쳐갔다. 김치에 이어 이번엔 만두까지. 한국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후한무치함. 이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구나.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봤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한 식품회사가 갈비만두와 김치만두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더군요. 만두의 특별한 모양과 독특한 접는 방식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걸까? 편집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문화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배경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런 문화 충돌이 한두 번이 아니래. 김치, 한복, 불고기. 모두 비슷한 논란을 겪었대.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머릿속에 취재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만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더 큰 그림이 있어. 왜 하나의 음식이 두 나라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 전쟁의 최전선으로 향하면서 말이죠. 이 취재가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중 하나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만두 전쟁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문화 정체성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죠. 무심코 시작한 취재였지만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만두 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화 전쟁의 현장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죠.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깨달은 건 이번 만두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치 논쟁부터 파고들기로 했죠. 서울에 있는 한 김치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박물관 관장인 이현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치 논쟁이요? 2020년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이현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이 파오차이라는 절임 채소의 국제 표준 ISO 인증을 받으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 후 중국 매체들은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다네요. 당시 광명일보는 김치의 조상은 중국 파오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큰 분노가 일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건 사실인가요? 이현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는 최소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음식이에요. 파오차이와는 재료부터 맛, 발효 과정까지 완전히 다르죠. 유네스코도 2013년에 김장을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요. 흥미로웠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김치를 인정했는데 왜 중국은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다음날 만난 국제문화학자 데이비드 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닙니다. 문화적 헤게모니에 관한 거예요.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의 종주국이라 자처하죠.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는 기록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만두 논쟁도 같은 맥락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오즈가 한국 만두의 원형이라고 봐요. 하지만 한국은 만두를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특히 김치만두나 갈비만두 같은 것들은 한국만의 독창성이 담겨 있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더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복과 중국 한푸 사이의 논쟁, 한글과 중국 한자의 관계, 심지어 단호, 강강술래까지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기관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했더군요. 김치 논쟁 당시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와 파오차이는 다른 음식이라는 단순 명료한 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김치의 역사적 증거들을 차분히 제시했어요. 외신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영국 BBC, 미국 CNN 등 주요 매체들은 대부분 한국 김치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보도를 했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김치의 세계적 인지도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도 나타났어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건 단순한 음식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을 향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전쟁에서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정성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문화 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죠. 이런 문화 갈등은 만두와 김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불고기, 삼계탕, 심지어 김까지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펜을 멈췄습니다. 김이요? 그 바다 해조류 말인가요?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21년 중국 매체들은 김도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차이라는 중국 해조류가 한국 김의 원형이라는 논리였죠. 정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중국 매체들의 기사 제목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불고기는 중국 전통 요리에서 비롯됐다. 중국 약선 요리가 한반도에 전해진 중화 요리, 지금은 한국 음식이라 우기는 중. 이런 제목들을 보니 뭔가 패턴이 보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주장처럼 느껴졌어요. 교수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문화는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법이죠. 한반도가 중국과 교류하며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한국 문화가 중국에서 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김치만 해도 한반도 기후와 식재료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이니까요. 정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문화 논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주장들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문화적 헤게모니와 연관이 깊어요.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문화 자신감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문화적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거의 모든 대표 음식과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다음날 아침 서울 종로의 한 전통 찻집에서 한국문화재청 전 책관인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역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같은 한국의 고대 왕국들을 중국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였죠. 그럼 이런 음식 논쟁도 그 연장선상인가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확대의 일환이죠. 하지만 한국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국제사회에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알리는 방식으로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만두 가지고 뭐 그리 싸우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를 이어가던 중 2018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푸드 엑스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식진흥원의 박지영 팀장을 만났어요. 그때 한국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전시했었죠. 각국 방문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중국 대표단이 찾아와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만두는 중국의 자오즈에서 유래했으니 한국이 자기 음식인 양 전시하는 건 문화도용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전시 철거를 요구했죠.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방문객들에게 김치만두와 갈비만두를 직접 시식하게 했죠. 그리고 한국 만두의 독특한 맛과 조리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우리 부스가 전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만두의 독특함을 인정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설득하지 않았어요. 다만 보여줬을 뿐이었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국제 전시 전문 기자인 마이클 체이였습니다. 그는 여러 국제식품 박람회를 취재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충돌은 박람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2019년 도쿄 푸드페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불고기 전시에 대해 중국 측이 중국 전통 요리의 변형이라고 항의했죠. 그런 상황에서 국제 관람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 논쟁보다 맛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 더 맛있고 독특한 음식이 승리하죠. 그런 점에서 한국 음식은 강점이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스토리텔링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화 갈등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부터 중국은 문화 원류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원류가 중국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해요. 김치, 한복, 한글, 그리고 이제 만두까지. 이 모든 논쟁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논쟁에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다른 나라였다면 국제적 항의나 캠페인을 벌였을 텐데 한국의 대응은 달랐어요. 그날 저녁 제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한국 만두를 주문했습니다. 갈비 양념이 들어간 만두와 김치가 들어간 만두를 맛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 독특해. 중국 만두와는 확실히 다르다. 음식을 먹으며 이 취재가 단순한 문화 분쟁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주장하기보다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서울 취재 넷째 날, 저는 만두랩이라는 독특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 만두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주방장 김준호 씨는 미국 CIA 출신의 셰프로 한국으로 돌아와 전통 만두를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만두는 그저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만두는 이야기예요. 김 셰프는 세 종류의 만두를 내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고기만두, 두 번째는 김치만두, 세 번째는 갈비만두였어요. 보통 만두소는 고기와 채소를 섞죠. 하지만 한국 만두는 독특합니다. 김치만두는 발효식품인 김치를 넣어 깊은 감칠맛을 내고, 갈비만두는 찹쌀과 갈비를 함께 넣어 식감의 차별화를 둬요. 저는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만두는 담백했고 김치만두는 톡 쏘는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갈비만두를 먹는 순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독특하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김 셰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비만두는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인 갈비찜의 맛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두로 즐길 수 있게 만든 거죠. 비싼 갈비의 풍미를 소로 살려 한 입에 담아낸 고급형 만두입니다. 만두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역사와 지혜가 담긴 결정체였어요. 김 셰프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생존의 지혜예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맛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김치는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였고 갈비만두는 귀한 음식을 아끼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중국이 만두를 자기네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셰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만두의 기원이 중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켰느냐죠.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지만 뉴욕 피자가 독자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요. 그의 말이 제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만두를 발전시켜 왔던 거죠. 한국인들이 이 만두 논쟁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셰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죠.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자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단순한 음식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야. 무슨 메시지 같아? 김 셰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방식. 그것이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특허라는 현대적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었죠. 취재 5째 날, 저는 한국지식재산권연구원의 송재윤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식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한국은 문화 분쟁에서 점점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국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송 연구원은 실제 사례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와 관련해서는 2012년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를 국제표준 명칭으로 등재한 사례, 한복의 경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이 있었죠. 만두의 경우 특허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특정 디자인과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갈비만두와 김치만두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형태죠. 저는 대만의 음식문화 연구자인 린메이링 교수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동아시아 식문화 교류를 연구해온 중립적 관점의 학자였어요. 만두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퍼지면서 각 지역만의 특색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만두는 특히 소재료와 만드는 방식에서 독창성을 발전시켰어요. 린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각 나라의 독창성이 더해지는 거였죠. 한국 외교부의 문화외교 담당 정책관 박상현 씨의 견해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역사적 증거와 학술적 논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제 제도와 시장에서의 인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중국 측의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 특허 소식을 크게 보도했고, SNS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었죠. 베이징 대학의 문화학자 왕리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오즈가 중국 식문화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술적 관점에서는 각 나라의 독자적 발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민정 교수는 더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허는 표현 방식과 기술에 관한 것이지 문화 자체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봐야 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대응보다 제도적, 경제적 인정을 추구했어요. 이는 21세기 문화외교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서울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주장하는 데 있어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뉴욕 본사로 보낼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리포팅을 위한 대본도 준비해야 했죠. 편집장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작성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 우리는 뉴스를 전달하는 거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편집장의 말대로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로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문화 갈등의 새로운 사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같은 표현들로요. 호텔 책상에 앉아 완성한 대본을 읽어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양측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5일간의 취재를 통해 보고 들은 것들은 그런 단순한 틀에 맞지 않았죠. 한국 만두의 독창성, 그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켜온 방식,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대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자다. 그리고 이건 진실이다. 저는 5일간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중립을 가장한 모호함이 아닌 정확한 사실과 그에 대한 제 관점을 담았어요. 물론 이것이 편집장의 지시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새로운 대본을 쓰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박물관 이현 박사, 국제문화학자 데이비드 리, 한식진흥원 박지영 팀장, 셰프 김준호, 지식재산권연구원 송재윤 연구원. 그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보여준 열정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김 셰프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번 취재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철학을 담은 매개체였습니다. 새 대본을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생방송에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떤 관점인데? 이건 단순한 문화 분쟁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접근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긴 침묵 끝에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네. 제가 본 진실을 전하고 싶어요. 알았어. 내 판단을 믿지.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반짝이는 불빛들처럼 한국의 문화도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중립이라는 안전한 가면을 벗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전하려 했어요. 저를 움직인 그 진실. 만두 하나에 담긴 한나라의 정체성과 지혜를요. 생방송 스튜디오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뉴욕 본사의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앵커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뉴욕 스튜디오와 연결된 사라 존슨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만두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만두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울에서의 5일간 취재 내용을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김치 논쟁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화 갈등, 그리고 한국이 선택한 독특한 대응 방식까지요. 한국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어요. 특허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음으로써요. 이것은 21세기 문화외교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방송 도중 모니터를 통해 앵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와 다른 톤으로 리포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했어요. 오늘 제가 본 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담긴 한 조각이었어요. 김치만두에는 한국인의 겨울나기 지혜가, 갈비만두에는 귀한 것을 나눠 먹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편집장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 하지만 내 리포트는 정말 좋았어. 마치 음식 리포트가 아니라 문화 다큐멘터리 같았어. 그날 밤 제 리포트는 SNS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만두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갈비만두와 김치만두를 직접 맛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어요. 일주일 후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들은 만두를 찾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레스토랑 주인은 갑자기 만두 주문이 3배로 늘었다고 말했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음식을 경험하기 위한 관광 문의가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 식품회사들도 한국 스타일 만두를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2달 후 저는 한국에서 열린 세계 음식문화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문화연구자 제임스 리는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에 이어 이제 식문화까지.
그들은 항상 외치기보다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했죠. 포럼 이후 저는 다시 만두랩을 찾았습니다. 김 셰프는 이제 국제적 셀러브리티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두를 먹으면서 우리의 역사와 철학, 정신을 함께 맛보고 있죠.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남산타워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외쳤고 한국은 보여줬어요. 만두는 작았지만 그 안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만두 하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만두를 먹으며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삼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한국은 문화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처럼 만두 하나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 목소리 높여 외치기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했죠.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문화는 단순히 과거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김치만두, 갈비만두처럼 우리만의 독창성을 더해 발전시킨 문화는 이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자부심을 드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